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충은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받으면서 최근 줄 폐업과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높아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자영업 부진 어떤 상황인지 해법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이장원 대표님, 세무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좀 많이 들을 텐데 자영업자들의 고충, 특히 뭐 음식 숙박업이 제일 안 좋다 그래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번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를 했었는데 3월 법인세 신고? 예. 사실 뭐 5월세, 종소세까지 거의 안 봐도 될 정도로 손실난 업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미 이제 회생 파산을 준비 중인 사업자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약간 자영업자 상담이나 뭐 컨설팅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에 이제 현혹이 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새로 한다거나 뭐 이런 네, 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아직은 이제 회계적으로 잘 접근을 못 하시거나 이제 실제 지금은 이렇지 않다. 좀 더 이제 경비가 올라갈 거고 매출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놀래하시고 사실상 월마다 손실 나는 지표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세무 신고 상황 지금 시즌인데 법인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손실이 나서. 예, 우선 법인세가 없죠. 오히려 환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네. 음식 숙박업 지수가 뭐 22개월째 마이너스다. 맞습니다. 사상 최장인데 이 부분이 특히 안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뭐 우리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예. 숙박 음식점 생산 지수가 103.8입니다. 이게 103.8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20년? 그 20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때예요. 네. 거의 그때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게 지금 22개월째라고 하는 거는 2000년에 그 숙박 음식점 그 생산 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2023년에는 98만 6천 명 정도가 폐업을 했는데 거의 100만 명이 넘는 분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음식점만 15만 8천 명이 폐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24년에 8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폐업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줄 폐업이라는 표현을 언론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폐업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 이장원 대표님께서 아까 뭐 새로 그래도 자영업자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영업을 뭐 좀 하지 말라요. 어떻게 권유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분이 자영업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그분이 또렷한 뭔가의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누굴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실 이 창업을 막는 좀 거절하는 이제 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예. 그나마 그분이 이제 어떤 조직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롤이 바뀔 것이다. 조직에 있었을 때는 조직의 그 뒷 배경으로 본인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제 한 기업의 대표로서 그 사업자를 대하는 거 이제 속된 말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단 하나에만 너무 루트를 이제 열어놓고 이제 거기에만 목매는 것보다는 다양한 루트까지 고민해봐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제 기업 다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면 예. 협동조합 방문해서 실제 교육도 받고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딘지 이런 또는 어떤 품목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상권 분석도 좀 철저히 상품 하고. 분석 철저하고 경쟁력을 뭘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에 기반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경영 교육을 6개월 동안 받게 해요. 경영 교육도. 그럼요. 기본적으로 경영을 알아야지 그 경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정부라든지 아까 무슨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이 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 아닐까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 남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결정했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왜 네가 늦추라 그래? 철저히 뭘 준비를 조사하라 해서 그래?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조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데도 그 마다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말들 있잖아요. 네. 아 누가 프랜차이즈를 했더니 뭐 월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 났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무지무지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지만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사실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급하세요. 그래서 예. 이제 우선은 내가 일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당장 나는 오픈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마인드가 너무 많으신데 예. 제가 이 좀 속된 말로 좀 망하셨던 분, 폐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을 좀 보니까 첫 폐업한 번째로는 예, 진짜 이 뭐랄까 숫자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그래요? 많이 팔면 돈 벌겠지 이런 개념이 있으셔서 사업 계획, 사업 플레이랑을 잘 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될 거다 누구 얘기만 듣고 그래서 한다. 하다못해 부가가치세를 그동안엔 소비자로 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업자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세금에 대한 관념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네, 무리한 하다못해 대출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LTV나 DSR이 있어서 그래도 제재라도 있는데 예. 사업은 제재 없이 그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소비 패턴을 못 버리시니까 뭐 월 150만 원짜리 리스 차량을 써야지 난 그래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도 많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직원을 무조건 써야 된다. 왜냐하면은 직원이 나를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다. 예. 하지만 직원이 한 명 고용했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벌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거의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계산 안 해보시고 지출만 늘어나니까 몇 년 못 버티고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두 분 보니까 이게 자영업 뭐 하고 싶어서 하진 않겠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서 할 수 없이 뛰어들지만 뛰어드는 과정에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입지 조사, 상권 조사 또는 경영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생徒는 나온다. 뭐 실제로 근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네, 거기 가면 예. 이제 상권 정보도 분석을 해주고 예. 컨설팅도 해주고 많이 해줘요. 그래요. 많이 하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인프라가 조금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 이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워낙 어렵다니까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필수 추경 예산이라고 최상혁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규모를 당초 10조 원 얘기하다가 이제 12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도 소상공인 지원 내용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공식 발표된 오늘 추경 12만 원 지원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이게 좀 뭐 이 정도로면 될 건지 뭘 좀 보강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12조 원 사실 네. 늦긴 했습니다만 10조 원에 12조 원 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재난 쪽 대응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산불 12조 재난, 원, 네, 산불 재난 그게 등. 조금 한 1조 이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재난 대응 그리고 AI 인공지능 예.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뒤처졌다. 이 산업 육성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 네. 지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AI를 중심으로 한 통상 경쟁력 강화인데 이 부분이 약 4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그 4조 원 투입하면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걸 하면 약 25조 정도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수출 정책 바우처. 네. 요 사업에서 이제 4조.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약 4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이거 이제 그 공공요금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 네, 그래서 공공용 부담을 공공요금 좀 50만 원짜리 당시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카드 우리가 카드를 썼으면 제가 카드를 전년 대비 뭐 몇 % 이상 썼다. 그럼 그 증가분을 오늘의 상품권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상환 해주는 상생페이라고 하는 예.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저소득층하고 청년 신용자에게 약 2천억 정도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거 갖고는 사실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 정도 너무 규모가 적다.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를 가지고서는 연초부터 여야 지금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대립을 벌여왔어요. 그 과정에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쉽게 합의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정원.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뭐 이번 주말에 열기로 하긴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더 큰 액수를 사실 말했었기 예. 때문에 뭐 30몇 조까지 얘기하신 바도 그러니까요.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다른 교수님들 의견도 저는 동의하는 바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실 내수 활성화까지 뭐 경기 진작용까지는 넘어가긴 어렵고 그냥 지금 사태를 조금 해결하는 정도의 그 에너지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 앞둔 상황에서 예. 그 전에 이제 좀 시장이 좀 돌아야지 그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 내수 부진이 이제 저희가 자영업자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음식 숙박업 특히 내수가 워낙 안 좋은데 지금은 내수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때문에 뭐 내부 외환이에요. 네. 이러다 보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은 1.5%로 잡았는데 뭐 1.5% 가당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이 구조가 이렇거든요.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예.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떨어지면 제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네. 투자를 안 하면 생산이 줄겠죠.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도 건설 경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 완전히 지금 무너져서 심지어는 도급 순위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까지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상 때문에 외국에 있는 주요 그 평가사들, 예를 들면 뭐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 여기는 원래 우리나라를 아주 비관적으로 봤어요. 원래 금년에 1.0% 성장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0.9%로 그래요?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가 우리 성장률을 이제 2.0%로 했다가 네. 이번에 1.2%로 낮췄고요. 네. 똑같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작년 12월에 2%였는데 지금 1.3%로 낮췄고 OECD도 2.1%에서 1.5%로 낮췄고요. 예. 심지어는 아세안 3라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1.9%에서 1.6%.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투자 은행들이죠. 네. 여기 8곳이 제시한 게 1.6%였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는 그것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 지금 대응한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 너무 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 대응을 잘해야 되겠으나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 또는 0.9%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 뭐 자영업자들 어렵고 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일자리가 이제 날아가는데 이미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자영업자 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좀 줄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25년도 되고 나서 월마다 지금 폐업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면 정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4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폐업자 수가 급증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수가 뭐 시중에 아직까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의 내실이 과연 좋은가라는 고민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실. 네. 제가 많이 보는 게 사실 그겁니다. 어쨌든 직업상으로 많이 경험하는 건데 1인 자영업자가 진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맞습니다. 사장님이 늘고 있다. 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 통계로 봤었을 때는 예. 615만 개 중소기업의 거의 76%가 이제 1인 종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 기업 수랑 종사자 수, 그다음에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예, 그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그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에 고용이 대한- 있는 분들은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맞습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네. 또 회사를 퇴직하는 분들 그래도 자영업 혼자 차린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근로자로 채용하는 조건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1인 사업자지만 근로자를 뭐 4대 보험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같이 우리 가족이잖아 해서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실상 그 가져가는 매출액이 가족과 n분의 1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정말 치명적으로 낮은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예. 지난 연말 대비해서 지금 14,000명 정도가 줄은 거든요. 전체 숫자로 보면 전체로 552만 한 3,000명쯤 되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분기에는 9,000명, 네. 2분기에는 10만 명, 3분기에는 3만 명 이렇게 막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4분기 잠깐 올라왔다 다시 1분기에 지금 14,000명 줄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분기에 2만 5천 명이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000명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까 요 사람들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사람 2만 5천 명 줄은 사람 중에서 이게 아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간 사람이 11,000명쯤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폐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한 명도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월급 주고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회사를 직업 하던 일을 접으려고 해도 그 폐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폐업하는 게 뭐 그냥 장사를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면서요. 빚을 어떻게도 정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폐업이 그렇게 그 자체도 힘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을 이제 사업자라는 형태가 유지됐었을 때만 대출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라는 존재 조건은 예. 사업체가 없어지니까 그 대출을 다 갚아라.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폐업도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이제 지원해 주려고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또 생기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소상공인 뭐 119 플러스라는 제도도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좀 핵심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프로그램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지금 사업이 이제 곤란하신 분들이죠. 이 대출자 분들에 대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금리 감면 조치해주고, 그다음에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시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이제 2월 말부터 좀 서비스 신청을 미리 계획했는데 이거는 사전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상담. 네, 정부와 은행들이 좀 지원하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인데 늘 이런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지원 대상이 작다. 체감이 안 된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열심히 발표를 해요. 은행을 통해서 우리 적극 지원한다. 이자도 깎아준다 그러는데 뭔가 이 실감이 좀 안 나는 거. 뭔가 좀 안 맞나요? 지원과 명세상인 소상공인이 바라는 것과. 그게 사실은 이제 또 어려운 게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요번에 이제 한 저 소상공인 프로그램 같은 119 경우는 플러스. 119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들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치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실제로 모든 사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컨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업자 등록 후에 90일 이상 사업을 했거나 혹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 조건이 필요하다. 근데 예컨대 제가 뭐 61일째 알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해달라 그러면 못 해주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조건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딱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과정까지 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예. 예컨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원상 나는 한 30년 만기로 해서 분할 상환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10년을 해라.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왜냐하면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정없이 늘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한계들을 이제 두다 보니까 그거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정부나 은행하고 잘 맞지 않는 잘 부분이 맞지 생기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든든한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뭔가 맞습니다.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나 하는 또 불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만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또 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흡족한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나온 건데 최초 생긴 건 사실 코로나19 때입니다. 그래서 피해로 이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줄여주려고 2022년 10월에 이제 도입한 건데 이것도 세 가지 이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기금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1조를 늘린다라고 하면 예. 한 2조 7,1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어, 근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한 분들이 네, 지금 뭐 어려워서. 거의 3월 말까지 거의 한 11만 9천 명 정도가 거의 한 18조, 19조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지원했을 거지만 신청을 했을 텐데 그분들이 근데, 다 받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네요.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캔코가 떠안으면 이제 캔코 자체도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데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악순환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예. 제가 잠깐 좀 예. 언급 말씀을 드리면 캠코의 사실은 새 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 여기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실 차주가 있고 부실 우려 차주. 이미 3개월 연체가 돼 있는 사람이고 연체의 위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사람이 이 두 가지 트랙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부실 차주는 채무 조정. 채무 제정을 그러니까 해주고, 원금을 0에서 90%까지 원금을 탕감을 좀 깎아주고 해주는 거고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를 조정을 이자를 해주고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보시면 요 반드시 요 조건을 확인하시고 내가 부실을 지금 당장 부실 연체는 안 됐으나 연체가 될 것 같다 가면 신청하세요. 하셔야 돼요. 연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럼 이런 프로그램 적극 사용하셔야 되고요. 원래 금액도 20조를 만들었다가 30조로 갔다가 지금 40조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건도 좀 알아보시고 이제 채무의 유형도 뭐 담보대출을 했느냐 신용대출을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우리 세무사님한테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이 새 출발 기금에 대한 신청이 꽤 늘고 있네요. 네. 자, 뭐 캠코 은행권 지원 얘기를 했는데 지원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지만 또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바라는 데는 못 미치는데 좀 거꾸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경기가 어려울 때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경제 구조 차원에서 전반적인 큰 그림의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영업자를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거시적인 거는 사실 교수님이 더 말씀을 잘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미시적인 자영업자분들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아까도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나오셨으면 준비를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무작정 뛰어들지 말자. 많은 분들이 뭐 폐업하고 어려운 환경에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 지금도 매출을 잘 벌고 네. 본인의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드 가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그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그걸 체계적으로 전략화됐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하기에는 7년인 것 같습니다. 7년이 예, 그러니까 통계 포털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업종이나 3년 지나면 50%가 폐업하고 예. 7년 지나면 75%가 폐업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경험했는데 7년 정도 지나신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셨군요. 어느 정도 그 모든 사이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이제 체화된 뭔가 노하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오면 굳이 그걸 경험하지 않고 7년 이상을 버틸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안일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한 상권 분석 준비를 하자. 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중요한데 이미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구조조정.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조금 네. 잔인합니다만 이 부분 산업 구조 차원, 경제 구조 차원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예, 우리 저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 한 가지만 예. 거드리고 하면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제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사업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당신은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경제 교육은 어떻게 이거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자영업자 하기가 공산주의도 쉽지도 않네요. 이러겠지만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알겠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구조 제도를 좀 맞춰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새출발 기금이 됐건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해야 하냐면 개별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상권별로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하나가 이 상권별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상권별. 그래서 거기 소상공인 하나를 뽑아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상권을 보고 분석해서 어떻게 구조화를 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예, 있고요. 예. 선진국의 경우 소상공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다 고용된 사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규모를 키우자.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예를 들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좀 키워서 사람들이 전체 공유하고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상권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과 또 회복 대책 관련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 이장훈 세무법인 리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